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송기론 목사님의 죽음이 배꼽을 잡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트 부크월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망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인터넷판에 올라온 유머 컬럼니스트 아트 부크월드의 동영상 부고 기사다. 날카로운 풍자가 가득한 칼럼으로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부크월드는 본인이 직접 동영상 비디오에 출연해 자신의 사망 소식을 알렸다. 그가 남긴 칼럼의 일부다. 독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호스피스에 남아있는 건 뜻밖입니다. 전 이미 5, 6주 전에 죽었어야 하는 사람인데 말이죠. 사실 투석 치료를 그동안 너무 받았지요. 그래서 치료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호스피스에 처음 왔을 때 기껏해야 2, 3주 버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6주가 지났습니다. 노인 의료보험 혜택을 저만큼 많이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호스피스에서는 환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맥도날드의 밀크쉐이크, 햄버거도 사람을 시켜 사올 수 있습니다. 병원이었다면 맘대로 먹지도 못하게 했을 겁니다. 아들 부부가 만들어 온 요리와 하겐다즈 요구르트도 먹고 있습니다. 절 기쁘게 해주려면 역시 음식이 최고랍니다. 어느 날 친구에게 쇠고기 샌드위치가 먹고 싶다고 했더니 다음날 무려 10개나 사왔답니다. 다만 생각지도 않게 사는 날들이 길어지게 되자 전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던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안 하던 면도도 해야 하고 휴대전화도 괜찮은 신제품을 새로 구입해야 했고 유언장도 새로 작성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장례 계획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또 하나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다시 걱정하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전 이곳에서 죽지 않을 사람으로 통합니다. 만약 계속 살아있다면 언제까지 머물게 할까요? 솔직히 지금 건강해져서 나갈 수 있다 해도 걱정입니다. 왜냐면 전 지금 여기서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그의 칼럼은 전 세계 500여 개 신문에 실렸고 퓰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유머 작가 아트 부크월드는 2007년 1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병인 신장병으로 81세의 수를 누린 후 타계했다. 이처럼 해악이 넘치는 부크월드였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불우했다. 그는 보육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어머니는 평생을 정신병원에서 지냈다. 아버지마저 사업에 실패했다. 고교 중퇴 후 해병대에 들어간 그는 전역 후 남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대학 유머 잡지 편집장을 하면서 글쓰기에 취미를 붙였고 졸업 후 파리로 건너가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서 파리의 밤이라는 칼럼을 연재하면서 필명을 날리기 시작했다. 그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글쎄 잘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아마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들기 위해 태어난 것 아닐까요? 병풍의 부활. 분놀림은 유연했고 힘찼다. 나는 그의 표정에서 어떤 결기를 느낄 수 있었다. 상례 독립선언이 필요하다는 한마디에 분연이 일어섰다. 석창호 화백의 작업실을 찾았다. 마주 앉아 3.1운동 100주년을 놓고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시국을 논하고 국가 장래를 논하는 거대 담론은 언감생심이었다.
민초의 한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 장래에 관한 일상의 이야기였다. 석화백께서 어머니를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던지 장래 문화를 놓고 물 흐르듯이 이어졌다. 과연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일까? 아직도 떨쳐내지 못한 일제 잔재가 남아있다면 장래가 아닐까 싶다. 소니의 전자제품과 코끼리 밥솥으로 회자된 기술 속국에서 벗어난 지 오래지만 아직도 장래 속국의 오명은 벗겨내지 못하고 있다. 원래 우리네 삶은 병풍으로 시작해 병풍으로 마쳤다. 돌잔치도 병풍 앞에서였다. 결혼식도 마찬가지였다. 장례식의 자리, 주검 앞에 병풍이 둘러쳐졌다. 어린 나이에도 알았다. 생기손가락 마디도 못 미치는 병풍 건너편이 곧 죽음이라는 것을. 그 병풍을 거두어간 자리를 흰 국화꽃이 차지했다. 흰 국화는 일본 황실의 상징꽃이다. 우리 죽음을 일본 황실에 갖다 바치는 셈이다. 완장이 그렇다. 수의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죄수들에게 입혔던 수의를 입히고 비단을 공출해 갔다. 3일장도 그렇게 탄생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흩어버릴 요량으로 간소화란 미명하에 속성 장례식으로 내몰았다. 우리는 일제에서 벗어나는 상징으로 병풍 제작에 의견이 일치했다. 팔폭에다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일생을 드러내는 성경을 석창후 서체로 그려내고 싶었다. 그 어떤 그림보다 최후의 만찬을 현대적 시각으로 표현해보자는데 생각이 모아졌다. 석화백은 지체하지 않았다. 작업실로 옮겨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함께한 스태프와 나 둘만을 위한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순간이었다. 세상에 이렇게 황홀할 수가 있다니. 나는 그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내내 독립선언서의 마지막을 떠올리고 있었다. 우리가 이에 힘차게 떨치고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없이 어둡고 답답한 일본의 억압 상태에서 활발히 일어나 나와서 삼라만상과 함께 즐겁고 유쾌한 부활을 이루게 되었다. 먼 조상들의 혼령이 우리를 가만히 도우며 온 세계의 형세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앞길의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따름이다. 장래 독립선언서에 다를 바 없는 병풍은 그렇게 탄생되고 있었다. 짧지만 길었던 추모의 시간. 미국 프로농구 샌 안토니오 스퍼스와 토론토 랩터스의 경기.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렸다. 재빨리 움직여야 할 선수들은 뜻밖에도 로봇처럼 우뚝 멈추어 섰다. 공을 잡은 선수도 마찬가지였다. 24초가 흘렀다. 샷 클락 바이올레이션에 걸렸다. 24초는 NBA의 공격 제한 시간이다. 공은 상대방에게 패스되었다. 상대팀 역시 24초 동안 멈추어 섰다. 관중석에서 누군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코비, 코비. 경기 시작 전 그들은 전설적인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의 헬리콥터 사고 소식을 들었다. 브라이언트를 위한 추모의 시간. 선수들도 관객들도 브라이언트의 백넘버 24번을 기억했다. 하루 24시간, 공격 제한 24초, 매 시간, 매 초 최선을 다하겠다던 그의 삶을 새기고 있었다. 이 세상 모든 세레머니를 모아도
이보다 더 아름답고 숭고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어떤 시상식이 이보다 더 장엄할 수 있을까? 경기보다 아름다웠던 48조의 시간. 추모의 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고인에게는 조화를 바치지 않는다. 군인에게는 흰 꽃이 아닌 붉은 꽃을 바친다. 군인에게 흰 꽃은 모욕이다. 흰 꽃에는 순결의 의미도 있지만 항복, 체념의 의미가 있어서다. 군인에게 붉은 꽃은 목숨 바쳐 지켜낸 자유와 평화의 열정을 기억한다는 의미다. 피 흘림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사자에게 조화는 죽음에 대한 조롱이다. 꽃은 생화와 가화로 나눈다. 가화의 가는 거짓 가다. 종이와 천, 비닐 등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조화로 불린다. 생화와 조화의 차이는 간단하다. 생화에는 향기가 있지만 조화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향기가 없다. 고인을 추모할 때 생화를 건네므로 생명의 환희를 전한다. 여전히 내게 살아있음을 확인한다. 동시에 고인이 남긴 삶의 자취가 내 속에 향기로 남아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한국의 장묘 문화에는 바꿀 것들이 많다. 장례식장에는 온통 일본 황실을 상징하는 흰 국화로 뒤덮여 있다. 무덤에는 싸구려에다 조잡하게 짝이 없는 조화로 그득하다. 추운 겨울, 영하의 날씨에도 울긋불긋 피어난 신비스러운 꽃이 조화인 것을 보고 외국인들은 너무 놀란다. 조화에는 벌도 날아들지 않는다고 하지 않던가. 대신 조화의 그늘 아래 땅벌레들만 그득하다. 나무 곁에 고인이 좋아하던 꽃들이나 야생화를 심어 벌과 새들이 노래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장례식장의 연두색 드레스. 2010년 1월 어느 날 스코틀랜드 던디에서의 장례식. 영국군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다가 24 한창 나이에 목숨을 잃은 스코틀랜드 출신 케빈 얼리엇 상병의 장례식이었다. 마음이 무겁기만 한 자리에 난데없이 연두색 여장을 한 남자가 나타났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드레스 코드. 이 엄숙한 분위기에 무슨 장난질이냐고 그를 쫓아내려 했는데 마침 케빈의 할머니가 사람들을 말려 그의 참석을 허락했다. 형광색 드레스에 유치한 분홍색 양말을 신은 우스꽝스러운 조문객은 케빈의 둘도 없는 친구 베리 델런이었다. 둘은 파병되기 전날 약속을 나누었다. 둘 중 하나가 먼저 죽으면 나머지 한 명이 여자 드레스를 착용하고 장례식에 참석하자. 무덤 속에서 그거 보고 마음껏 낄낄대며 웃을 수 있게. 사연을 알게 된 장례식장은 눈물바다를 이루었다. 한 명의 애인. 엄마가 57세에 혼자가 되어버렸다. 나의 이혼 소식에 쓰러진 아버진 끝내 돌아오지 못하셨고 그렇게 현명하셨던 엄마는 정신이 반 나간 아줌마가 되어 큰오빠, 작은오빠 눈치 보기 바빴다. 이제 아버지 노릇을 하겠다는 큰오빠 말에 그 큰 집을 팔아 큰오빠에게 다 맡겼고 나 몰라라는 큰오빠 때문에 작은오빠의 모든 원망을 다 감수해야 했다. 사이 좋았던 팔남매가 큰오빠 때문에 모이는 횟수가 줄어들수록 엄마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가고 노름하는 아들한테조차 할 말을 못하는 딱한 처지가 되어버렸다. 그걸 이해하는 난 엄마가 원하는 대로 형제들에게 돈을 풀어주었다. 그런 나에게 미안했던 엄마는 가끔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널 낳지 않았으면 난 어떡할 뻔했니?
괜찮아 엄마. 엄마는 우리 8을 잘 키웠고 큰오빠가 지금 자리 잡느라고 힘들어서 그렇지 효자잖아. 이젠 새끼들 걱정 그만하고 애인이나 만들어서 즐기고 살아. 난 애인은 안 돼. 네 아빠 같은 남자가 없어. 그러던 엄마가 어느 날 나에게 슬그머니 말씀하셨다. 남자친구가 생겼어. 작년 해운대 바닷가 갔다가 만났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가끔 같이 등산 간단다. 어쩐지 자꾸 등산을 가시더라. 뭐 하시는 분인데? 개인병원 의사인데 사별했대. 이번 엄마 환갑 때 초대해봐. 내가 언니 오빠들한테 말해놓을게. 우리는 엄마 생신 때 호텔 연회장을 하나 빌려 엄마 지인들과 여고 동창생들을 다 초대했다. 그리고 그 아저씨도. 엄마 남자친구는 멋졌다. 그리고 어울렸고 아버지와 비슷한 분위기를 풍겨 더 좋았다. 그 집 아들들이 재혼을 원한다는데 어쩌지? 혼자 계시는 아버지가 좀 그렇다네. 모두들 찬성이었다. 그런데 작은 오빠가 길길이 뛰기 시작했고 안 돼 엄마 그런 게 어딨어. 우리 불쌍한 아버지는 어쩌라고. 이 나이에도 남자가 필요해? 우리 자식 보며 살면 안 돼? 창피해. 형은 장남이 돼가지고 엄마 모시기 싫어서 그래? 내가 모실 테니 걱정 마. 그러면 아버지 제사 때는 어쩔 건데. 엄마 아직 난 엄마가 필요하다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미친놈이 보기 싫어. 형제들은 다 가버렸고 소리 지르며 욕을 퍼붓는 나를 엄마가 막으셨다. 그만해라. 없었던 일로 하마. 그리고 다음 해 어느 날 술이 잔뜩 취해 올케와 싸웠다고 작은 오빠가 전화가 왔다. 가지 말라고 말리는 나를 뒤로하고 간 엄마를 다음날 병원 응급실에서 만났다. 새벽에 얼까봐 수돗물을 틀어놓으러 나오셨다가 쓰러져 뒤늦게 발견된 엄마. 우리 자식들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혼수 상태의 엄마 옆에 처음엔 매일 붙어 있었지만 시간이 좀 흐르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에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슬슬 볼 일들을 보기 시작했고 면회 시간을 꼭 지켜 기다리고 있는 건 병원을 맡기고 온 원장님 뿐이었다. 우린 깨어나지 않는 엄마를 기다릴 뿐이었는데 원장님은 엄마를 주무르며 계속 속삭였다. 박 여사 일어나요. 우리 전에 시장 가서 먹었던 선짓국밥 그것도 먹으러 갑시다. 내가 사준 원피스도 빨리 입어봐야지. 병원에서는 우리 형제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이제 병원에서 해줄 것은 없습니다. 퇴원하셔야 됩니다. 평생 식물인간이라는 판정과 함께 어디로 모셔갈 건지를 정해줘야 차로 모셔다 준다는 말에 모두들 헉. 큰올케가 먼저 말했다. 자신은 환자를 집에 모시는 거 못한다고. 둘째 오빠가 말했다. 맞벌이라 안 된다고. 장가도 안 간 28 막내 동생은 울기만 한다. 딸들 표정은 당연히 큰오빠가 해야지 본인들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였다. 오빠들은 그동안 네가 모셨으니 계속 가면 안 될까 하는 표정으로 날 본다. 그냥 누워 계시는 게 아니라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어야 하니 모두들 선뜻 대답을 못했다. 난 결국 내 집인 줄은 알지만 형제들 꼴을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감히 한마디 해도 되나요? 언제 오셨는지 우리 곁으로 오신 원장님. 제가 그때 박 여사와 재혼을 말했을 때 박 여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 우리 애들한테는 엄마가 필요한가 봐요. 자식들이 내가 필요 없다 하면 그때 갈게요. 했어요. 지금도 엄마가 필요하세요? 난 저렇게 누워있는 사람이라도 숨만 쉬고 있는 박 여사가 필요합니다. 나한테 맡겨주세요. 내 병원이 박 여사한텐 더 편할 겁니다. 작은 오빠가 통곡을 했다.
다른 형제들이 울기 시작했다. 결국 엄마는 퇴원을 못하고 돌아가셨다. 모두 저마다 믿는 신에게 기도했겠지만 난 엄마에게 부탁했다. 엄마, 엄마의 이뻤던 모습만 보고 먼저 간 아버지는 있고 엄마의 추한 병든 모습까지도 사랑한 이 원장님만 기억하고 가. 엄마는 팔남매 키운 공은 못 보고 가셨지만 여자로 사랑만큼은 멋있었어. 67세의 우리 엄마는 그 가슴 졸이며 평생 키운 팔남매가 아닌 몇 년 만난 남자의 손을 잡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 자식이 식물인간이 돼 있다면 부모는 무엇을 이유로 될까? 우리 팔남매는 엄마를 모셔가지 못할 이유가 다 있었다. 더 끔찍한 것은 나도 그 입장이라면 그런 핑계를 대지 않았을까? 이해가 된다는 것이었다. 우리 엄마한테 묻고 싶다. 엄마, 또다시 새 인생을 준다면 팔남매 낳을 거야? 파트 3. 죽음 저편을 훔쳐보다. 안개꽃. 남편이 죽을락 말락 할 때 남편은 아내한테 딱 한 번 바람 피웠다고 양심 선언을 했다. 깔끔하게 비밀을 털고 간 남편이 고마웠다. 아내가 죽은 다음 저 세상으로 가서 진실한 남편을 찾아다녔다. 그곳에서는 바람 피운 횟수만큼 머리에 꽃을 꽂고 있었다. 첫 번째 꽃 한 송이 방을 찾았다. 남편이 없었다. 두 송이 방, 세 송이 방. 머리에 세 송이의 꽃을 꽂은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갔다. 이리저리 찾아 헤매다 드디어 남편을 만났다. 남편의 머리에는 안개꽃이 가득 피어 있었다. 완결과 끝장. 런던에서 개최한 세계적인 언어학 컨퍼런스에서 던져진 질문. 사람들은 컴플리트와 피니시드의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컴플리트와 피니시드의 차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가이아나의 발고빈이란 언어학자가 그 차이를 설명한다. 옳은 여자를 만나 결혼하면 완결, complete. 옳지 않은 여자를 만나 결혼하면 끝장, finished. 그리고 옳지 않은 여자와 지내다가 옳은 여자에게 들키면 완전 끝장. 그 결과는? 참석자들은 일제히 기립하여 박수로 화답했다. 무려 5분이 넘었다. 부활. 남편과 잔소리꾼 아내가 성지 이스라엘로 여행을 떠났다가 여행 중에 불행히도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다. 장의사가 아내에게 말했다. 남편의 시신을 800만 원을 부담하고 본국으로 보낼 수도 있고 거룩한 땅인 이스라엘에 200만 원의 처리 비용으로 묻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는 잠시 고민하더니 그냥 본국으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장의사가 물었다. 무려 4배나 되는 비용을 부담하시게요? 아내가 대답했다. 아주 먼 옛날 한 남자가 이 땅에 묻혔다가 사흘 후에 부활한 적이 있다죠? 저는 그런 도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리무진과 티코. 3명의 남자가 차석으로 죽어 천국의 문 앞에서 베드로를 만났다. 베드로가 말했다. 내가 질문을 할 건데 진실을 말하면 천국으로 갈 것이고 거짓말을 하면 지옥으로 갈 것이오. 첫 번째 남자에게 물었다.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운 적이 있나? 저는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외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다. 좋아, 천국에 들어가는 건 물론이고 신실한 남편으로 산 보상으로 큰 맨션과 리무진을 주지. 두 번째 남자에게 물었다.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운 적이 있나? 저는 2번 바람을 피운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다.
천국에 들어오게는 해주겠지만 2번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방 4칸짜리 집과 BMW를 주겠네. 3번째 남자에게 물었다.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운 적이 있나? 저는 8번 정도 바람을 피운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다. 천국에 들어오게는 해주겠지만 8번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단칸방과 아반떼를 주겠네. 얼마 후 2번째 남자와 3번째 남자는 펑펑 울고 있는 첫 번째 남자를 보게 된다. 그들은 물었다. 왜 우십니까? 그대는 가장 큰 맨션과 가장 좋은 차를 받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남자가 대답했다. 나는 조금 전 내 아내가 티코를 타고 다니는 걸 봤단 말이오. 그건 당신 생각이지. 박람회장을 둘러보던 남자의 눈에 점쟁이의 천막이 보였다. 재미있는 소일거리가 되리라 여겨 그는 천막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러자 점쟁이가 수정 구슬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내가 보기에 2 아이의 아버지시군요. 허허, 그거야 당신 생각이지요. 난 3 아이의 아버지랍니다.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다. 허허, 그거야말로 당신 생각이지요. 점쟁이의 말에는 뭔지 모를 비애가 서려 있었다. 판박이. 한 시골 사람이 로마에 올라와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는 생김새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판박이라서 눈길을 끌었다. 황제는 그런 신기한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시골 사람을 궁전으로 불렀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던 황제가 물었다. 여복의 젊은이, 혹시 자네 어머니가 이 궁정에서 시녀로 일했는가? 그러자 판박이 청년이 대답했다. 아니옵니다. 소인의 아비가 여기에서 모우마마의 정원사로 일했습니다. 억울해. 닭들의 마을에 금슬 좋은 닭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탉이 암탉을 죽일 만큼 패서 내쫓으며 소리치는 것이었다. 이 싸가지 없는 것, 어디서 오리알을 낳아. 그런데 며칠 후 암탉이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동네 닭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쯔쯔, 아니 며칠 전에 수탉이 암탉을 패더니 분명히 수탉이 죽였을 거야. 그래서 그 마을의 촌장 닭이 수탉에게 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수탉 자네가 죽였나? 그러자 수탉이 황당하다는 듯 하는 말. 뭐요? 지 혼자서 타조알 낳다가 죽었다니까요. 고백. 베키는 남편 제이크가 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은 남편의 눈에는 말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이크, 아내가 남편을 불렀다. 남편은 쉿, 말하지 마요 하고 재빨리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그녀는 쇠약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죽기 전에 당신에게 꼭 고백해야 할 말이 있어요. 다 괜찮으니까 고백할 필요 없어요. 울면서 남편 제이크가 대답했다. 그러자 아내는 죽기 전에 꼭 당신께 고백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내가 당신 몰래 바람 피워왔단 사실 말이에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 신경 쓰지 마요. 이미 난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왜 내가 지금 독약을 타서 당신을 독살하려 한단 말이오. 러브. 남자가 죽어서 천국으로 갔다. 베드로가 죽은 남자에게 말했다. 그동안 살면서 해온 것을 봤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남자가 대답했다. 무슨 조건인가요? 베드로가 말했다. 러브의 철자를 말하시오.
그래서 남자는 LOVE 철자를 한 글자씩 또박또박 말하고는 천국에 들어갔다. 남자가 들어가려는 순간 베드로가 잠깐 회의가 있다며 자리를 부탁하고 떠났다. 베드로는 신신당부하며 누구든지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다면 러브의 철자를 말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잠시 후 남자의 아내가 천국 문 앞에 섰다. 놀란 남자가 물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야? 아내가 말했다. 당신 장례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나서 죽었어. 남자가 말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좋아하지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단어의 철자를 말해야 돼. 무슨 단어? 남자가 대답했다. 체코슬로바키아. 애도. 한 남자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무덤에 꽃을 올려놓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마침 그의 시선을 끄는 장면이 있었다. 한 남자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아주 깊은 슬픔을 안고 눈물을 흘리며 같은 말을 탄식처럼 반복하고 있었다. 왜 죽어야 했습니까? 왜 죽어야 했습니까? 남자가 다가가 물었다. 실례합니다. 방해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봤던 그 어떤 슬픔 중에서도 당신이 보여주고 있는 슬픔이 너무나 커 보여서요. 누구를 위해서 이다지도 슬프게 애도를 표하고 있는 건가요? 아이? 부모님? 울고 있던 남자가 잠시 자신을 추스린 후 이렇게 대답했다. 내 아내의 첫 번째 남편이요. 어버죠. 어느 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길을 가고 있는데 할머니가 다리가 아파왔다. 영감 좀 어버죠. 이 할망이 미쳤나? 어이구 엎혀라. 고마워. 조금 무겁지? 당연하지. 얼굴은 철판이지. 머리는 돌이지. 간은 부었지. 잠시 후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어주었다. 그래도 생각보다 가볍지? 그때 할머니의 결정적인 한마디. 당연하지. 골은 비었지. 허파에 바람 들어갔지. 양심은 없지.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평안히 잠들다. 아내와 사이가 영 좋지 않던 남자가 상을 당했다.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이다. 장례를 치르고 무덤 앞에서 마지막으로 예를 갖추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다. 평안히 잠들게 되신 분이 누군가요? 남자가 대답했다. 접니다. 네? 이제 드디어 혼자 살게 됐거든요. 다이어트 효과? 한 남자가 친구에게 말했다. 우리 집사람이 3주간 다이어트를 하는 중이야. 그래? 얼마나 줄었어? 2주. 어느 남자의 후회.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 나는 학교 가는 길에 1,000원짜리 2장을 주었다. 등교 시간도 빠듯하여 그냥 주워가지고 학교로 갔다. 학교에 도착하니 교문 앞에서 어떤 여자애가 돈 2,000원을 잃어버렸다고 울고 있었다. 아마 기성예비 내라고 아버지가 주신 거였나 보다. 나는 주운 돈을 그 여자아이에게 돌려주었다. 학교를 파고 집에 오니 그의 아버지가 오셔서 우리 아버지에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내 칭찬을 하고 가셨다. 또한 나도 나중에 아버지에게 칭찬을 흠뻑 받았다. 그때 돈을 잃어버린 여자애가 지금 내 마누라라고 부르는 여자다. 문득 나는 그때 일을 회상하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난다. 그리고 지금은 그때 그 2,000원을 돌려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 인생의 가장 큰 후회다. 사탄과 노인. 사탄이 나타나자 노인 한 사람만을 남기고 모두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러자 사탄은 그 노인에게로 다가갔다. 사탄, 그대는 내가 무섭지 않은가? 노인, 천만에. 사탄, 내 말 한마디로 그대는 죽을 수도 있다. 노인, 잘 알고 있지. 사탄, 그대는 어찌하여 내가 무섭지 않다는 말인가? 노인, 나는 그대의 누이하고 결혼해서 50년도 더 넘게 살아왔다네. 어머니의 말씀에 본을 받아. 어려서 어머니 곧잘 말씀하셨다. 얘야, 작은 일이 큰 일이다. 작은 일을 잘하지 못하면 큰 일도 잘하지 못한단다. 작은 일을 잘하도록 하려무나. 어려서 어머니 또 말씀하셨다. 얘야, 내 둘레에 있는 것들을 아끼고 사랑해라. 작은 것들, 버려진 것들, 오래된 것들을 부디 함부로 여기지 말아라. 어려서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했다. 자라면서도 끝내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다. 보다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얼른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하루 한 날도 평화로운 날이 없었다. 행복한 날이 없었다. 날마다가 다툼의 날이었고 날마다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었다. 이제 겨우 나이 들어 알게 되었다. 어머니 말씀 속에 행복이 있고 더할 수 없이 고요한 평안이 있었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그것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그리하여 나 젊은 사람들에게 말하곤 한다. 작은 일이 큰 일이니 작은 일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며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라. 어머니 말씀의 본을 받아 타일러 말하곤 한다. 지금껏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보다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목을 메고 살았다. 길을 쓰고 무엇인가를 이루려고만 애썼다. 명사형, 대명사형으로만 살려고 했다. 보다 많이 형용사와 동사형으로 살았어야 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내 것을 더 많이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살았어야 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처음부터 알았어야 했다. 당신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애당초 그것은 당신 안에 있었고, 당신의 집에 있었고, 당신의 가족, 당신의 직장 속에 있었다. 이제부터 당신은 그것을 찾기만 하면 되는 일이다. 고쳐 쓰던 시대, 할머니 어떻게 65년간이나 해로하실 수 있으셨어요? 이에 할머니의 기막힌 대답. 우린 뭔가 망가지면 고쳐 쓰던 시대에 태어났어요. 버리진 않았어요. 공수처, 목욕탕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자네도 공수처 잡혀갈 몸이지? 뭔 소리야. 동사무소 수의도 못 해본걸? 동사무소에 수의가 어디 있어? 그나저나 공수처는 왜 생겼디요? 나와 자네 같은 사람 잡아가는 곳이지 뭐긴 뭐여. 잔머리는 잘 돌아가면서 왜 그려? 진짜 갈 때가 됐구먼 그래. 공수래 공수거라 했잖아. 그래서 가는 곳이 공수처란 말일세. 알겠는가? 지하철 경로석에 앉아있던 아가씨가 할아버지가 타는 것을 보고 눈을 감고 자는 척했다. 깐깐하게 생긴 할아버지는 아가씨의 어깨를 흔들면서 말했다. 아가씨, 여기는 노약자와 장애인 지정석이라는 거 몰라? 저도 돈 내고 탔는데 왜 그러세요? 아가씨가 신경질적으로 말하자 할아버지가 되받았다. 여긴 돈 안 내고 타는 사람이 앉는 자리야. 남은 생, 한 중년 여성이 심장마비에 걸려 수술대 위에서 찰나의 죽음을 경험했다. 저승에서 죽음의 신을 만난 그녀가 물었다. 신이시여, 제가 죽을 때가 되었나요?
아니, 아직 40년은 더 남았느니라. 그 말을 듣고 그녀는 회복한 후 얼굴 성형수술과 바스트업 수술을 받았다. 이어 지방흡입, 복부 지방 제거 수술까지 전신 성형을 몽땅 받았다.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았다면 그 시간을 최대한 멋지게 살아볼 생각이었다. 그런데 마지막 수술까지 마치고 퇴원하던 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그만 차에 치여 죽고 말았다. 하도 억울해서 저승에서 죽음의 신께 따지듯이 물었다. 아니, 제게 아직 40년의 생이 남아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달려오는 차를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죽음의 신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하는 말. 잉? 못 알아봤느니라. 3가지 지옥. 아주 나쁜 사람이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 베드로는 그에게 3가지 지옥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다. 첫 번째 지옥은 굉장히 뜨거워 보였고 사람들이 불에 타고 있었다. 다음 지옥은 매우 추워 사람들이 덜덜 떨고 있었다. 3번째 지옥에서는 사람들이 허리까지 오는 똥통에 서 있었다. 그들은 고약한 냄새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워하고 있는 표정이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나쁜 사람은 3번째 지옥으로 가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베드로는 그의 소원대로 그를 3번째 지옥으로 보냈다. 비록 냄새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뜨거운 불이나 추위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다. 허리까지 차오른 똥통 속에서 그나마 위안을 찾고 숨을 돌리려고 하는 찰나 스피커를 통해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자, 쉬는 시간 끝. 모두 물구나무 실시. 한 그릇 수도사. 어느 수도원에 밥을 한 그릇만 먹는 수도사가 있었다. 한편 끼니 때마다 밥을 2그릇이나 먹는 수도사도 있었다. 수도사의 가장 큰 덕목은 절제였기에 2그릇 수도사는 한 그릇 수도사를 비롯한 동료 수도사들의 비난과 험담의 대상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밥을 2그릇 먹던 수도사가 먼저 죽었다. 몇 년 뒤에는 한 그릇 수도사도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다. 한 그릇 수도사가 보니 2그릇 수도사는 하늘나라에서 큰 대접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별다른 상급이 주어지지 않았다. 마음이 불편해진 한 그릇 수도사가 하나님께 따졌다. 하나님, 저 수도사는 세상에 살 때 절제하지도 못하고 밥을 늘 2그릇이나 먹었는데 왜 한 그릇 먹는 저보다 더 큰 상급을 주십니까?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한 그릇 수도사를 쳐다보며 말씀하시길, 얘야, 저 수도사는 본래 밥 3그릇이 정량이었단다. 그런데도 2그릇만 먹느라고 무척이나 참고 절제하였지만 너는 내 정량인 한 그릇을 다 먹지 않았느냐. 천국의 노래. 사랑하는 이들이여, 나는 지금 하늘에 있는 본향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참으로 행복하고 빛나는 곳이군요. 이 영원한 빛 가운데 완전한 기쁨과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모든 고통과 슬픔이 끝나고 쉼없이 오던 고난도 다 지나갔어요. 나는 지금 영원한 평강 가운데 소망하던 나의 본향에 무사히 도착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내가 그 죽음의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모든 어둠과 두려운 곳을 비춰주셨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음침한 골목에 나를 맞이하러 나오셨어요. 그분의 팔을 의지해 어떤 의심과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결코 슬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도 당신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세상에 들이운 그늘을 넘어보도록 애쓰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믿도록 기도하세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일이 있으니 결코 안심하지 말고 생명 있는 동안에 맡겨진 일을 힘써 하세요. 언젠가 당신도 그리스도의 땅에서 쉬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다 마칠 때 예수님이 온유한 음성으로 당신을 본향으로 부르실 거예요. 바로 그 만남에 들림이 있을 때 이곳으로 오는 당신을 보며 나는 큰 기쁨을 가질 겁니다. 끝내 못했던 마지막 이야기. 아내에게 저만치서 허름한 바지를 입고 엉덩이를 들썩이며 방걸레질을 하는 아내. 여보, 점심 먹고 나서 베란다 청소 좀 같이 하자. 나 점심 약속 있어. 해외 출장 가 있는 친구를 팔아 한가로운 일요일, 아내와 집으로부터 탈출하려 집을 나서는데 양푼에 비빈 밥을 숟가락 가득 입에 넣고 오물거리던 아내가 나를 본다. 무릎 나온 바지에 한쪽 다리를 식탁 위에 올려놓은 모양이 영락없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아줌마 품새다. 언제 들어올 거야? 나가봐야 알지. 시무룩해 있는 아내를 뒤로하고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을 끌어모아 술을 마셨다. 밤 12시가 될 때까지 그렇게 노는 동안 아내에게서 몇 번의 전화가 왔다. 받지 않고 버티다가 마침내는 배터리를 빼버렸다. 그리고 새벽 1시쯤 난 조심조심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내가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있었다. 자나보다 생각하고 조용히 욕실로 향하는데 힘없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친구들이랑 술 한잔. 어디 아파? 낮에 비빔밥 먹은 게 얹혀 약 좀 사오라고 전화했는데 배터리가 떨어졌어. 손 이리 내봐. 여러 번 혼자 땄는지 아내의 손끝은 상처투성이었다. 이거 왜 이래? 당신이 손 땄어? 너무 답답해서. 이 사람아, 병원을 갔어야지 왜 이렇게 미련하냐? 나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 여느 때 같으면 마누라한테 미련하냐는 말이 뭐냐며 대들만도 한데 아내는 그럴 힘도 없는 모양이었다. 그냥 엎드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기만 했다. 난 갑자기 마음이 다급해졌다. 아내를 업고 병원으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내는 응급실 진료비가 아깝다며 이제 말짱해졌다고 애써 웃어 보이며 검사 받으라는 내 권유를 물리치고 병원을 나갔다. 다음날 출근하는데 아내가 이번 추석 때 친정부터 가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 노발대발하실 어머니 얘기를 꺼내면 안 된다고 했더니 30년 동안 그만큼 이기적으로 부려먹었으면 됐잖아. 그럼 당신은 당신 집 가. 나는 우리 집 갈 테니깐. 큰소리 친 대로 아내는 추석이 되자 짐을 몽땅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다. 나 혼자 고향집으로 내려가자 어머니는 세상 천지에 며느리가 이러는 법은 없다고 호통을 치셨다. 결혼하고 처음 아내가 없는 명절을 보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태연하게 책을 보고 있었다. 여유롭게 클래식 음악까지 틀어놓고 말이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여보, 만약 내가 지금 없어져도 당신도 애들도 어머님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을 거야. 나 명절 때 친정에 가 있었던 거 아니야. 병원에 입원해서 정밀검사 받았어. 당신이 한번 전화만 해봤어도 금방 알 수 있었을 거야. 당신이 그렇게 해주길 바랐어. 아내의 병은 가벼운 위험이 아니었던 것이다. 난 의사의 입을 멍하게 바라보았다.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 아내가 위암이라고? 전이 될 대로 전이가 돼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고? 3개월 정도 시간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아내와 함께 병원을 나왔다. 유난히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맑았다.
집까지 오는 동안 서로에게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엘리베이터에 탄 아내를 보며 앞으로 나 혼자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돌아가야 한다면 어떨까를 생각했다. 문을 열었을 때 펑퍼짐한 바지를 입은 아내가 없다면, 방 걸레질을 하는 아내가 없다면, 양푼에 밥을 비벼 먹는 아내가 없다면,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잔소리해주는 아내가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는 함께 아이들을 보러 가자고 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은 갑자기 찾아온 부모가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살갑지도 않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공부에 관해, 건강에 관해 수없이 해온 말들을 하고 있다. 아이들의 표정에 짜증이 가득한데도 아내는 그런 아이들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만 있다. 난 더 이상 그 얼굴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밖으로 나왔다. 여보, 집에 내려가기 전에 어디 코스모스 많이 피어 있는데 들렀다 갈까? 코스모스? 그냥 그러고 싶네. 꽃 많이 피어 있는 데 가서 꽃도 보고 당신이랑 걷기도 하고. 아내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런 걸 해보고 싶었나 보다. 비싼 걸 먹고 비싼 걸 입어보는 대신 그냥 아이들 얼굴을 보고 꽃이 피어 있는 길을 나와 함께 걷고, 당신 바쁘면 그냥 가고. 아니야, 가자. 코스모스가 들판 가득 피어 있는 곳으로 왔다. 아내에게 조금 두꺼운 스웨터를 입히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여보, 나 당신한테 할 말 있어. 뭔데? 우리 적금 올 말에 타는 거 말고 또 있어. 3년 부은 거야. 통장 싱크대 2번째 서랍 안에 있어. 그리고 나 생명보험도 들었거든. 재작년에 친구가 하도 들라고 해서 들었는데 잘했지 뭐. 그거 꼭 확인해보고. 당신 정말 왜 그래? 그리고 부탁 하나만 할게. 올해 적금 타면 우리 엄마 한 200만 원만 드려. 엄마 이가 안 좋으신데 텔리하셔야 되거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오빠가 능력이 안 되잖아. 부탁해. 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다. 아내가 당황스러워하는 걸 알면서도 소리내어 엉엉 눈물을 흘리며 울고 말았다. 이런 아내를 떠나보내고 어떻게 살까? 아내와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아내가 내 손을 잡는다. 요즘 들어 아내는 내 손을 잡는 걸 좋아한다. 여보, 30년 전에 당신이 프로포즈 하면서 했던 말 생각나?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사랑한다 어쩐다 그런 말 닭살 맞아서 질색이라 그랬잖아. 그랬나? 그전에도 그 후로도 당신이 나보고 사랑한다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그거 알지? 어쩔 땐 그런 소리 듣고 싶기도 하더라. 아내는 금방 잠이 들었다. 그런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나도 깜빡 잠이 들었다. 일어나니 커튼이 젖혀진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여보, 우리 오늘 장모님 뵈러 갈까? 장모님 틀리 연말까지 미룰 거 없이 오늘 가서 해드리자. 여보, 장모님이 나 가면 좋아하실 텐데. 여보, 안 일어나면 안 간다. 여보, 여보. 좋아하며 일어나야 할 아내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 난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흔들었다. 이제 아내는 웃지도 기뻐하지도 잔소리하지도 않을 것이다. 난 아내 위로 무너지며 속삭였다. 사랑한다고. 어젯밤 이 얘기를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감사합니다.